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제대로 알아야 세금 폭탄, 세금으로 두드려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증여재산 공제를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구간별 증여 설계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주는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은 이제 수증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증자별로서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달라지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그 금액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 그다음에 직계 비속도 5천만 원인데 이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네, 네. 그 이외에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천만 원까지만 이제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금액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럼 먼저 배우자 증여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고 봤는데 우선 배우자의 범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배우자 범위는 이것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조건 법률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아, 사실혼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끔 동거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동거인은 이제 법률혼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배우자 증여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년이란 기간.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여는 10년이란 기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10년. 예, 네. 왜냐하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뭐 1억 원을 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1억 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10년간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된다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로 6억 원이지만 아내분이 남편분에 줄 때도 6억 원입니다. 결국은 각자에게 증여가 공제가 6억 원씩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6억 원씩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직계 존속과 비속도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점인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 높이기로 했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2023년 7월에 이 증여재산 공제를 좀 더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배우자는 6억 원으로 아주 높은 금액인데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으로 그 금액이 대폭 낮아지는 상황인데 물가 상승률을 거의 다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오가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억 원 정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좀 높이는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이 직계 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기 위로는 다 직계 존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이 직계 존속의 모든 틀에 포함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조부모가 4천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1천만 원을 줬으면 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결국 다 활용한 꼴이 된다라고 계산을 꼭 한 하셨으면 명씩이 좋겠고요.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는 합쳐서 맞습니다. 직계 네. 존속 그 모든 범위를 다 합쳐서 5천만 원. 상당히 적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그렇기 다 때문에 합친다고 지금 하니까. 예,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2억 원을 지금 바라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손주도 마찬가지로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아래는 이 다 받는 비속. 기준, 네. 받는 사람 기준에서 결국은 이 10년간의 범위를 측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좀 적다라는 점을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이렇게 주는데 사실 제가 잠깐 궁금해지는 게 제가 잘 아는 한 CEO분이요. 며느리 분이 너무 예쁘다고 만날 때마다 그냥 이 50만 원씩을 미리 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건 기록에 남지 않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이제 그 며느리분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줬다. 그러니까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목적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그 며느리 결국 이제 아들 세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자기 생활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이면 결국 그것도 이제 생활비 명목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찍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가게 되면 모든 계좌 내역과 그다음에 뭐 입출금 내역들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네. 매칭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은 괜찮다는 걸까요? 현금도 결국은 그 현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지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큰 현금을 만약에 받았을 때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거를 받아주는 매수자가 현금을 받았을 때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결국 계좌에 넣어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사람은 소득이 계속 없었는데 계좌에 갑자기 몇억 원이 찍힌다거나 이러게 되면 결국 이 금원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무조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현금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면세점 증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면세점 증여는 과연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증여재산 공제 액수까지만 딱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해라.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해야 그 10년이란 기산점이 빨리 이제 소모가 된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나야 결국 리셋이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또다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게 0세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뭐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정도를 주면 간단하게 세액으로만 그 액수로만 봤을 때는 1억 4천만 원이지만 제가 이걸 물가상승률 4%를 반영을 해서 0살 때부터 자산 증식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그 평균을 내봤는데 결혼 평균 나이가 32살 정도고 그다음에 결혼 평균 비용이 한 2억 3, 4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미리미리 재원을 마련해서 자녀의 독립성을 좀 이렇게 가꿔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면세점 증여의 가장 기초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면세점 증여를 하더라도 이 미래를 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권해드립니다. 사실 면세점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택을 사게 됐을 때는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취득자금 이제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본인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국 소명 요청 때 증여세 신고서를 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이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때는 결국은 특수관계인간에게 이런 증여를 해주지. 생판 모르는 삼자에게 이런 증여를 하진 않거든요. 네. 결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엄격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사실 실제로 자녀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늘어나서 증여세를 이럴 때는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려요. 차라리 증여를 하시고 그걸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자녀분에게 재원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라. 근데 혹시나 이 자녀 명의로 이 자금을 넣고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상속이 펼쳐지면 이 재원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약서나 그런 형태도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자녀에게 증여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 상속세도 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이중으로. 예. 그래서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는 게 좋은 거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산세 부분이 발생한다. 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언제 증여를 했는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10년이란 시간을 이 기산을 할 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여세를 내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다면 차라리 최저세율 이 10% 정도로 맞춰서 아예 미리 증여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끔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뭐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사줘서 배당 수익을 키워간다라는 점에서는 2천만 원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세요.
그래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장 낮은 세율이 이제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기 때문에 이 범위까지만 딱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금 증여를 해주고 영살 때 바로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배당주 위주로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할 수 있게끔. 네네. 증여세는 크지 않지만 결국은 많은 자원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네, 근데 더 궁금한 점은 만약에 증여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이상이라면 20% 세율의 증여세를 맞춰서 내는 게 또 낫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주시고 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를 테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 점을 문의하십니다. 20%까지 줘도 되느냐?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5억 2천만 원까지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 구간이고 네네.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세율 구간이 20% 구간이기 때문에 이 현금으로 줬을 때는 결국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5억 2천만 원 받고 증여세 9천만 원 내는 거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남은 자산을 통해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증여받는 재산에 따라서 세율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증여를 받을 경우에 아파트 실물을 받는 게 난지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 게 난지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가족의 현황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연세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가의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금액이 높아서 그걸 받았을 때 증여세를 상당 부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을 받아서 증여세를 본인이 바로 내게 되면은 그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아파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양도를 하고 나서 현금을 증여하는 게 그 자녀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네.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비과세일 경우는 맞습니다. 네네. 예, 비과세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유동성 있게 바로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무조건 차라리 아파트를 증여를 해줘라. 네. 왜냐하면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만약에 아파트를 세금을 내는 상황이면 네. 삼자에게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내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주면서 증여세 내고 그러면 두 번이나 거래세를 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차감되고 나서 전달될 거기 때문에 손실이 아주 큰 거죠. 억울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신다 그러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의 거래는 대부분 아파트니까 네네.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안 좋지만 이 자산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 오히려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녀가 그걸 받고 나서 추후에 미래에 본인이 오히려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미래에 양도를 했을 때는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주택수가 많아서 절대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데 네. 자녀는 독립된 세대고 그 주택을 증여받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서 2년 이후에 양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게 되면 재원이나 유동성 확보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이 증여를 할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자녀가 저가로 부동산을 사거나 다양한 전략을 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과세일 경우에는 그래도 팔아서 현금으로 하면 좋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당장 현금화하기보다는 아파트로 증여를 받는 게 좋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녀가 비과세를 만들어서 또 유동성 확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히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